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목을 돌아와요 부산항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조용필이 부르는 노래죠. 제목에 닫히는 운하 열리는 북극 부산의 기회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예상하신 바대로 북극이 부산이랑 상당히 관여가 깊다라는 얘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우리가 만들자고 생각했던 거는 부산에 프라임 오피스를 하면 장사가 될까요? 뭐 사람이 올까요? 뭐 얼마나 크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질문이 저는 좀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오피스가 될까요? 그럼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거 알아봐야 우리도 찾아봐야 되지.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되죠. 부산은 앞으로 정말 어떤 산업이 들어오고 어떤 경제 성장이 있고 어떤 거시적인 어떤 그런 조건들을 부산이 갖고 있을 수 있을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 부산이 오피스뿐만이 아니라 호텔이 됐든 상업시설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이 뭔가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데이터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는 이 북극항로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작년에 저희가 동해시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북극항로의 영향,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멀고 어쩌면 우리와 직결된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북극항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르는 결론은 우리 개개인의 미래에 너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6개월 동안 이 리서치를 했는데 이 결론은 부산은 앞으로 전 세계 중심이 됩니다. 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에이 뭐 그만큼까지야 뭐 북극항로 되면 뭐 항구로서 뭐 기능할 수 있겠지라고 예측을 대부분 하실 텐데 저희가 찾은 내용을 몇 번이고 검증을 해보니까 지금의 싱가포르, 지금의 홍콩, 지금의 뉴욕, 지금의 로테르담 다 합친 게 부산이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딱 보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잠재력이 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항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지도가 바뀌는 거고요. 그 지도의 제일 가운데 우연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부산이라는 도시가 정확하게 그 중심에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항로가 생기는 순간 이 도시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세계 지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싱가포르이 수에즈 운하가 만들어진 게 이제 1896년 수에즈 운하 개통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수에즈 운하가 생긴 것도 산업혁명 때문에 빨리 물류의 어떤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물류량이 많아지면서 이것들을 전 세계가 이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반강제적으로 운하를 먼저 이제 빨리 오픈을 하자고 해서 사실은 수에즈 운하는 그 아주 옛날 이집트 때부터 이 운하를 계속 만들려는 시도가 있어왔고 1800년 이전부터 이제 뭐 프랑스, 이집트, 영국까지 해서 이제 서로 선점하고 전쟁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운하죠. 저도 잘 몰랐던 역사인데 12만 명이 죽었답니다. 이 운하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이 대륙을 이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들었고 그 192km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하는데 한 이틀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2km면 서울에서 아마 구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운하로 물로 배가 지나가는 그런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라는 이 도시가
사실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냥 작은 섬이었고, 말라카 해협이라는 그 이제 제일 많이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해협에 그냥 있는 섬인데, 이 운하가 생기면서 가장 이 운하의 이제 통과 지점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지금의 싱가포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운하가 생겨서 이런 어떤 거점 역할을 하는 도시가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싱가포르이 생긴 것과 같은 맥락의 일들이 앞으로 북극 항로가 생기면 누군가는 어디엔가는 그 항로의 거점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극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 뭐 북극 뭐 녹겠지 뭐 이런 건 다들 알고 계시는데 되게 웃긴 게 우선 북극 얘기 잠깐 하면 이게 그럼 북극이 녹는데 언제 녹을 것인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그 증거를 찾아보고 했는데 그 녹습니다. 확실히 녹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제 언제 확실히 녹냐 그 얼음 없이 완전히 녹는 데까지는 2050년 정도 봅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이제 모든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얼음이 있지만 쉐빙선을 가지고 뚫고 지나가면서 이 항로를 다닐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냐면 2030년에서 2035년 사이라고 봅니다. 근데 한 4개월 정도 여름에 그러니까 1년 중 4개월 정도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실제 다닐 수가 있는 이제 상용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40년 되면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불과 2050년에서 2070년 사이가 되면 얼음이 하나도 없는 북극을 배가 다니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없겠지만 이제 여기 조금 젊으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그때까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미국은 이제 분위기를 보면 이게 진짜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분위기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미국은 2024년에 북극 전략을 개정해서 해양, 우주, 북극을 하나의 통합된 그 전략으로 만들어 가지고 북극 사령부를 창설하고 특히나 미사일 방어 연계로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미국이 북극을 어떻게 보냐면 지금 뭐 대만 전쟁하고 뭐 이런 것처럼 안보에 어마무지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지역으로 본다는 겁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는 거고요.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 전략을 만들어서 2013년에 정식으로 북극 이사회의 옵저버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또는 이전에도 러시아의 그 LNG 북극가스 인프라 개발 추진에 엄청 자원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사실 북극 항로와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러시아의 등을 업고 굉장히 지금 북극 쪽에 우리도 숟가락을 얹고 싶다라고 해서 굉장히 일찍 러시아와 가깝게 지금 지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북극 정책을 채택을 했고 홋카이도를 북극 항로의 모함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일본은 러시아 북부에 있는 가스를 확보하는 데 관심이 큽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유사한데요. 일본이나 러시아와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은 원유나 연료 에너지를 거의 100% 배로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 우리나라는 석유 수입이 안 되면 그냥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가 이제 스톱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러시아는 뭐 당연히 현재 그 북극 항로가 생기면 러시아의 대부분이 북극 항로랑 인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가 결국 북극 항로에 가장 그 영향이 크고 가장 이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힘이 북극 항로로 인해서 커지면 바로 맞은편에 있는 미국이 이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군사적인 안보 강화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 역시도 지금 여러 가지 여러 이제 나라들이 북극
기후 변화, 환경 보호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 처음에 북극 항로는 뭐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의 오른쪽에서 왼쪽 길이 움직이려고 북극 항로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이고, 러시아에 있는 원유를 이쪽 아시아까지는 못 갖고 오지만 그 유럽 쪽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북극 항로가 처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계속 들여다봤던 그런 항로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곧 이제 녹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 세상이 웃긴 게요. 이게 너무 웃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북극 항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수에즈 운하가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수에즈 운하 했는데, 수에즈 운하 지금 잘 만들어서 잘 쓰고 있었는데, 이게 60%가 지금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회. 뭐냐면 수에즈 운하의 리스크가 큽니다. 리스크가 이제 배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좌초하는 일이 생기고, 여기 에버 기븐호가 2021년에 일주일 동안 좌초했는데, 이 좌초한 걸로 인해서 전 세계 무역이 스탑이 됐죠. 피해액이 10조입니다. 수에즈 운하 한 번 막히면 10조라는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가 마침 지금 막히기 시작했고, 너무 또 재밌는 게 파나마 운하도 지금 굉장히 잘 쓰고 있었는데, 기후 위기로 인해서 파나마 이제 남미에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는 강물을 가둬서 배를 이동시키는 방식이에요. 근데 비가 안 오니까 강물이 없잖아요. 그럼 배를 못 띄우잖아요. 그럼 배가 못 지나가죠. 그러면서 배가 지나갈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구 인류가 만든 이 운하 두 개를 이때까지 잘 쓰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기후 위기라는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이 두 개가 막히기 시작하고, 특히나 수에즈 운하는 되게 해적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에즈 운하 해적이 많아가지고 이게 밑에 이제 여기 희망봉으로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배가 돌아가는데, 요즘은 또 해적들이 수에즈 운하에 이제 배가 안 지나가니까 해적들이 이 밑에 가가지고 또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해적들이 이제 지나다니는 배들을 계속 공격하는 그런 리스크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겠는 거지. 그런데 이제 얼음이 녹은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이 참 너무너무 웃긴 게, 얼음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얼음이 녹으면서 항로가 생기는데, 또 적도선상에 있는 또 파나마 운하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사용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류가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새로운 항로가 생기는 거죠. 수에즈 운하가 생기면서 유럽이랑 아시아, 홍콩, 싱가포르이 연결이 돼서 무역이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이제 잘 막혀서 못 쓰고 북극이 생겨요. 그러면 누가 그 싱가포르나 홍콩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결론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부산밖에 없어요. 이런 질문 들잖아요. 일본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이 거점 항구가 되려면 10개 정도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 10개 조건 중에 모든 걸 만족하는 항구가 부산밖에 없어요. 딴 데는 서너 개는 만족하지만 나머지는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위치가 너무나 운명적이다. 왜 우리나라는, 한국은 이런 자리에 있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하필 또 이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역사적인 그 변화의 중심에 있게 됐는지가 참 희한한 거죠. 그러면 북극 항로라는 게 그럼 기존에 있는 항로와 무슨 얼마나 길이가 차이가 있냐? 30% 정도 단축이 됩니다. 거리가 30% 단축되고 운항 일수는 한 25% 정도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40일 걸리던 게 약 30일로 줄어들고, 수에즈 운하 경로가 22,000km에서 15,000km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익은 어마어마하겠죠. 수에즈 운하 한 번 지나가는데 그 티켓 이용료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배 한 척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비용, 그냥 툭 한번 던져보세요. 5천만 원. 5천만 원? 10억. 10억? 너무 던졌는데. 2억 5천. 그러니까 돌아가는 비용 대신 수에즈 운하 한번 배가 이용하는데 2억 5천이고, 이걸 이집트가 관리하거든요. 이집트의 1년 수입에
1.4%인가가 이 수에즈 운하 통과료로만도 얻어지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톨게이트 하나만 잘 갖고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고속도로에. 그래서 민간에서 이제 만드는 거고. 북극 항로의 장점은 수에즈 운하는 여기도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배가 최대 길이가 400m, 그다음 파나마는 한 366m, 최대 폭은 59m, 뭐 이 정도가 최대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적재량은 2만에서 2만 4천, 그다음 파나마 14,000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배를 만들 때 만드는 기준이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냐 없냐에 맞춰서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배의 최대 사이즈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2만에서 2만 4천은 여기 TEU라고 돼 있는데 TU가 뭐냐면 컨테이너 하나 있죠. 그게 1TEU입니다. 그래서 이게 2만 개를 실을 수 있는 배가 이제 최대 사이즈인 거고, 그럼 북극 항로는 이 사이즈에 대한 제한이 있냐? 없죠. 없는 겁니다. 폭도 제한이 없고 수심도 제한이 없고. 그래서 북극 항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껏 만들지 않았던 초대형 화물선을 만들 수 있는 그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 혹시 대한항공에서 만든 그 에어버스에서 만든 그 비행기 타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그거 이제 없어진다 그러는데 두 개 층으로 된 큰 비행기 있잖아요. 미국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만드는 이유는 한 번 날아갈 때 최대한 많이 실어서 가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이득인 거거든요. 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최대한 많이 실어서 갈 수 있으면 그게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가 이게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그거는 질문할 게 아니고 언제 시작하냐가 질문인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빠르면 2030년 정도, 그 다음에 늦어도 2040, 50년에는 충분히 이게 상용화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아셔야 되는 게 폴라리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북극으로 다니려면 배가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왜? 왜 비싸질까요? 북극으로 다니면? 북극에 얼음도 많고 가다가 잘못해서 좌초되고 이러면 이제 못 구하러 가죠. 문제는 북극이 갖고 있는 한계점도 많습니다. 북극은 사고가 나면 구하러 가기가 힘듭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고요. 뭐 등등등 리스크가 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쉐빙선 있어야 되죠. 쉐빙선이란 거는 이제 러시아에서 지금은 러시아의 쉐빙선이 앞에 가고 뒤에 이제 배가 따라가는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쉐빙선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폴라리스라는 게 있는데 폴라리스가 Polar Operational Limit Assessment Risk Index System 이래서 폴라리스 RIO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해사기구가 제정한 북극 항해 규정, 국지해역 운항 선박에 관한 규칙, 코드의 일부로 선박이 얼음이 있는 해역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위험지수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제해사기구라는 곳이 이제 전 세계 바다를 총괄하는 UN 산하의 국제해양기구입니다. 이제 이런 곳에서는 이런 리스크까지 만들어서 인덱스를 만들었고, 앞으로 북극으로 이제 배가 다니면 그 보험료를 이 인덱스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이제 지불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북극이 진짜 뭐 될 거냐 안 될 거냐, 북극 항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북극 항로 얘기하고 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겨라. 이게 뭐 사람들이 뭐 옮겨야 된다 안 옮겨야 된다 뭐 굳이 가야 되냐 뭐 나는 애가 학교 다니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사 가냐,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북극 항로는 무조건 되는 거니까. 그런데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ESG 자문 2년 했다 그랬잖아요. 이 지구가 2.0도까지 안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서로 열심히 노력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안 쓰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우리가 인류가 2.5도 이상을 안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웃긴 얘기가 AI가 생겼어요. 지금. AI가 보시면 구글 검색하는데 쓰는 전기량이 0.3W인데
AI 구글 검색을 하면 7.5 와트 per hour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몇 배입니까? 한 20배가 넘는 거예요. 챗GPT를 틀면 2.9배가 되고 오픈소스 언어 모델을 쓰면 4.0배가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옛날에 구글 검색을 맨날 할 때는 0.3이라는 에너지를 썼는데 갑자기 하루에 내가 평소보다 한 20배에서 30배 많은 에너지를 개인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도 보시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량 추이를 보시면 2025년 6년에서 뭐 2019년에 비해서도 지금 몇 배? 2019년에 비해서도 지금 뭐 중간 걸로 보면 700이잖아요. 그럼 몇 배가 된 거야? 3, 4배가 됐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남은 20년에서 30년 동안 전 인류가 쓰는 에너지량이 몇 배 정도 될 것 같으세요? 2배, 2배. 그러니까 2025년에는 2025년부터 앞으로 한 2050년까지는 전 인류가 쓰는 에너지량이 2배 정도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구온난화 그건 됐고 인류는 계속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지구가 멸망하는 걸 알고 있는데 나는 오늘 챗GPT를 써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다 보니 AI를 쓴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AI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챗GPT에서 일을 빨리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뭐하고 직결되어 있습니까? AI가 뭐보다 위험하다? 화석연. 네? 화석연. 화석연료? AI는 핵폭탄보다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 파급력이. 그러니까 AI를 선점하는 이꼬르 세계 정복이잖아요. 전 세계를 먹을 수 있는 게 AI인데 그 AI를 미국이 중국이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반도체 막고 엔비디아 칩 수출 못하게 하고 지금 미국이 그걸 안보를 막기 위해서 중국을 그렇게 경제를 하는데 AI를 돌리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력량이 수십 수백 배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AI를 가지고 있어야 세계 정복을 할 수 있고 세계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 이꼴은 뭐예요? 결국 에너지를 갖고 있냐와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알다 보니까 처음엔 북극 항로 얘기하다가 막 뭐 북극이 빨리 되고 뭐 30% 줄어들고 뭐 이 얘기하다가 점점 보니까 이게 무역 얘기가 아닌 거야. 이게 안보 얘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AI라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지금 북극에 있는 연료를 서로 가져가려고 특히나 이제 천연가스 가져가려고 2045년까지가 지금 중동에 있는 석유를 대체하는 게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를 대부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북극이랑 러시아잖아요. 그래서 북극 항로를 선점한다는 얘기는 빨리 천연가스를 선점한다는 얘기고 천연가스를 에너지를 선점한다는 얘기 이꼬르 AI를 선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극 항로가 열려야 되는 거는 무역도 무역이지만 AI를 내가 선점하기 위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행위가 되는 것이고 북극의 에너지를 위한 각국의 콜드러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한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100% 원유를 해상을 통해서 수입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수에즈 운하나 이런 그 길이 막히면 우리나라는 그냥 올스톱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쪽에 원유가 이제 직접 수입을 하게 되면 한국은 그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고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1번이 뭔지 아세요? 반도체. 2번 자동차. 3번 배? 페트롤? 좋은 예측입니다. 3번이 석유잖아요.
대한민국이 원래는 제일 많이 수출했던 1번 품목이 석유 정제를 통한 경유, 등유, 벙커시유 등등 석유를 정제한 석유 제품 수출이 대한민국 수출의 1번이었어요. 7, 80년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먹고 살았던 제일 많은 품목이 반도체 전에는 석유였어요. 석유를 수입해서 걸러가지고 정제해서 다시 파는 거. 대한민국이 자원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최고의 산업이 석유였죠. 그래서 오피스를 해야 될까요? 호텔을 6성급으로 할까요? 5성급으로 할까요? 그건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판을 딱 보니까. 저도 이번에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부산은 쉽게 표현하면 일본이 대륙 진출을 위해서 투자한 도시가 부산이고, 지금 현재 평평한 땅은 다 부산이 간척을 해온 땅들이 다 평평한 거지, 원래 부산은 평평한 땅이 없어요. 다 산이에요. 지금도 가면 다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해운대나 뭐 여기 좀 평평한 땅들은 알고 보니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그 침략하기 이전부터 부산을 일본의 어떤 휴양지처럼 개발을 하고 그런 포장을 해서 부산 가면 좋다, 뭐 우리로 치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뭐 대마도 정도 되는 섬이 있는데 야 거기 개발해서 놀러도 가자 이러고 이제 슬슬 분위기 조성해서 부산을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도 부산에 있는 그 물을 저장하는 댐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 하수 장치나.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야 부산을 정말 공을 들였구나 일본이. 너무너무 부산에 잘 만들어 놨다. 지금도 그 역사의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이제 그 피난민, 전쟁 이후에 피난민이 다 그쪽으로 갔고, 부산에서 시작한 기업들이 많죠. 예를 들면 LG, 또 뭐 등등 많겠죠. CJ 제일제당은 원래 뭐 또 삼성이랑 부산 다 우리나라 피난민들이 이제 거기서 원조 받아서 시작이 된 기업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부산이 우리나라의 지금 어떤 이런 대기업들이 만들어진 시초가 부산에서 다 이루어진 거고, 근데 지금은 뭐죠? 노인과 바다라고 딱 정의가 돼 있죠. 그래서 부산은 노인과 바다다. 역시나 현재 보이는 수치들은 인구 유출이 가장 많고 고령화가 가장 빨리 되는 도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안에서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좋은 것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은 그 인구 감소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합계 출산율이 최악이에요. 뭐 서울보다도 훨씬 낮고 0.75보다 낮은 0.68이고 뭐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리포트를 만들 때 여기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만은 저희 회사가 이제 좀 리포트 잘 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직접 가서 씁니다. 그래서 저도 2번 갔다 왔고 저희 직원들도 한 팀 3명이 가서 시장 조사를 직접 했는데, 이런 데이터도 데이터지만 직접 가서 느껴지는 거는, 저도 첫 번째 느낀 게 외국인들이 많구나. 그 다음에 확실히 노인들은 많다. 그리고 맛집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부산이 지금 상당히 문화적으로 그 컨텐츠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지금 3번에 대형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이런 오시리아 관광단지, 센터 미지구, 부산 금융단지, 연구개발조성사업, 북한 재개발, 에코 데이터시티,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 가덕도 신공항 사업,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너무 잘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멈춰 있는 게 대부분이죠. 왜 멈춰 있어요? 목적이나 컨텐츠와 사용이나 기능을 생각 안 하고 일단 우리나라는 짓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디자인이나 어떤 개발 사업에 연관이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너무 재미있는 특성은, 뭘 하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시니어 사업을 하자 그러면 무조건 건물부터 쳐요. 시니어 사업은 서비스 산업이잖아요. 운영 사업이고. 근데 건물부터 져요. 근데 시니어는 운영하는
주체가 없으면 이건 작동할 수 없는 사업인데 일단은 건물부터 져요. 그리고 채워 넣기 시작.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저나 미국에서 일을 오래 했던 사람처럼 이건 말이 안 된다. 서비스도 안 되는데 무슨 프로젝트를 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은 일단 져놓고 서비스는 찾아서 채우는 접근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발전을 빨리 하는 나라나 혁신을 추구하는 어떤 방식 중에 상당히 효율적인 방식이 일단 먼저 가정을 세우고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 결과에 채워가는 방식을 택하는 게 속도를 빨리 가고자 하는 사업의 개발 방식이에요. 그 예를 들면 뭐 풀리지 않는 유전자를 뭐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에서도 그런 가정을 먼저 쓰죠. 그래서 이 부산에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은 지금은 멈춰 있지만 채워질 수 있다. 채워질 것이다. 입니다. 부산, 자, 지금부터는 아까 제가 이제 북극이 열린다는 얘기를 해드렸고, 부산이 갖고 있는 좀 한계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지금은 갖고 있는 부산의 이제 그 장점을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부산이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인 거 혹시 아셨던 분? 와우. 심지어 세계 2위의 환적항이었던 거 아셨던 분? 이게 우리 부산을 이 대한민국 서울 말고 부산이 제2의 도시인데 저도 이제 세계 2위 환적항이 그 뭐야? 그러니까 물건을 갈아타는 항구인 거죠. 예를 들면 공항으로 치면 어디 공항? 인천공항. 세계 1위 공항이 어디? 싱가포르. 응? 세계 2위 공항이 인천공항이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닌 게 싱가포르이 아까 뭐예요? 세계 최고의 거점 항구잖아요. 공항도 똑같은 거예요. 세계 1위의 거점 공항인 거예요. 무역과 사람은 항상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싱가포르이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 있고 금융이 발달한 이유는 거기에 모든 물건과 사람이 통과를 해야 되는 거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부산이 앞으로 그렇게 되면 부산은 어떤 게 발전하겠어요? 부산은 세계 1위의 무역이 되면 금융이 무조건 발달하게 됐어요. 무역 이꼬르 금융이잖아요. 부산은 세계 2위, 현재로서도 세계 2위의 환적항이고 싱가포르이 한 3배 되는데 부산이 아마 북항이나 지금 진해항 증설이 끝나면 어느 정도 늘어나요? 2배 정도? 지금보다만 2배 늘어난다고 치면 뭐 세계 1위는 독보적으로 싱가포르인데 부산 역시도 상당히 싱가포르에 근접한 사이즈가 될 것이고 3위가 스리랑카에 있는 콜롬보 항인데 남아시아 대표 환적항이라는 이거 보세요. 남아시아에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스리랑카에 있는 콜롬보 항이 3위예요. 3위. 그 대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이즈로 보면 컨테이너 처리량으로 보면 샹하이가 제일 많죠. 49. 싱가포르 39. 샹하이가 49라는 2위는 왜 그래요? 여기 보면 중국이 상위 뭐 8개 중에 1개 빼고는 다 뭐 2개 빼고는 다 중국인데 중국이 이때까지 다 제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한 물건을 수출하려고 보니까 항구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북극 항로가 열리면 대한민국을 안 오고 바로 중국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역할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또 웃겨요. 뒤에 나오는데 태풍이 없어요. 근데 중국에 있는 대부분 항구는 태풍이 있어요. 그래서 1년 중에 태풍이 하루도 없이 무역을 할 수 있는 항구가 싱가포르예요. 365일 중에서 365일을 무역을 할 수 있어요. 부산은 며칠? 364일이에요. 근데 샹하이는 거기서 한 3달 빠져. 그러니까 3달 동안 배를 못 들어가.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 태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한국에 태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국은 태풍이 없었어요. 왜? 중국 봤어요? 다 밑으로 빠졌죠. 북극의 대기압이 고기압이 너무 세니까 한국으로 태풍이 못 와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에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점점 없고 올해가 제일 시원한 여름이에요. 올해가 제일 시원한 여름이에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또 웃긴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북극을 가려면 얼음을 뚫어야 되는데 쉐빙선이 있어야 돼. 근데 한 2050년까지는 쉐빙선을 없이는 이제 온전히 가기는 힘들어요. 근데 북극을 주로 써야 되는 배는 무슨 배다? 컨테이너 선보다는 연료를 가지고 가야 되는 LNG 선이 대부분이에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 전기선, 비전기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기선은 맞아요? 전기선? 이거는 벌크 아, 비전기선. 비전기선. 벌크가 이제 가스 채워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뭐 석유도 싣고 석탄도 싣고. 그럼 얼음을 깨고 와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LNG 선박 제조 능력이 제일 좋은 나라는 어디다? 어디요? 대웅. 확실해요? LNG가 뭐예요? 천연가스 운반선 동그란 거 이렇게 동그란 거 달린 거 그거 전 세계 1위는 대한민국 맞아요. 쉐빙선 기술의 전 세계 1등은 어디다? 여기 나와 있나? 노르웨이. 없는 것 같은데. 아, 노르웨이? 이건 1위, 2위라고 할 수는 없고요. 노르웨이, 러시아가 독보적이에요. 근데 한국도 이 넘버 3에 들어가요. 한국이 이제 또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북극을 얼음을 뚫고 가야 되면 쉐빙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LNG가 뒤에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 따라가는 배도 쉐빙선에 준할 만큼 튼튼한 배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기존의 배는 못 가요. 북극을 가려면. 왜? 온도가 너무 차가워가지고 이 배에 있는 재질 자체가 얼음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재질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얼음을 깨고 가는 게 아니고 얼음이 계속 붙어요, 배에. 그래서 이 배가 얼음이 안 붙게 만들어야 되는 기술도 쉐빙선 기술의 하나인데 한국은 미쳤어요. 뭐가 미쳤냐? 쉐빙선도 있어야 되고 LNG도 있어야 돼. 가만 보니까 이 두 개 이거 여기 가만 있어봐. 나는 빨리 가려고 북극 항로 가고 싶었는데 배가 두 개가 같이 다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짧게 가려고 했는데 배가 두 개가 한 놈은 깨고 한 놈은 따라가야 돼. 이러면 말이 안 돼. 그랬더니 갑자기 삼성중공업 옛날 대우해양조선에서 15년 전에 야 이거 두 개 합치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지. 합쳤어. 그래가지고 얼음을 깨면서 갈 수 있는 LNG를 만든 거야. 그래서 그걸 러시아에 15개를 납품을 했어 이미. 그래서 러시아는 잘 쓰고 있어. 근데 그 기술은 누구밖에 없다? 코리아밖에 없어. 코리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아까 내가 다시 앞으로 들어가면 안보 얘기했잖아요. 북극에서 안보의 역할을 하려면 쉐빙선에 준하는 배들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런 배가 몇 개? 미국은 배가 쉐빙선이 몇 개가 있다? 한 개도 없다. 한 척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협상을 우위에 할 수 있었던 건 북극해라는 안보적인 가장 안보에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쉐빙선 기술과 조선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미국은 그게 없어요. 근데 전 세계 쉐빙선 선박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대한민국이 물량으로서도 제일 많은데 그럼 미국이 러시아한테 가가지고 야 이게 적국인데 야 니도 배 좀 만들어줄래? 못하잖아요. 그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자 기업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 절대 미국에 질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점점 클라이막스가 이제 지나갑니다. 이제 거의 다 시간이 돼가는데 부산은 현재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24년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1년 만에 100만 명 이상이 늘었고요.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부산 관광의 이유가 자연 풍경 감상이고요. 이거는 부산 관광 이유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대부분이 지금은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냐? 대한민국의 자연을 보기 위한 걸로 관광객 수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점점 더 이제 자연을 감상하는 그런 웰리스 성격의 이제 관광으로 바뀌었고, 요즘 그 애니메이션 뭐죠? 최대. 그 파급력이 지금 제가 직간접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듣는 얘기는 한마디로 이거는 미쳤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중동이나 러시아에 있는 부자의 그런 재벌들이 자기 애를 한국 외국인 학교에 보내고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문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농담 삼아 제일 프로젝트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뭘 유치하면 된다? 국제학교 유치하면 돼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벌써 생겼어. 개발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여기에다가 미디어 아트를 넣을까 뭐 MD를 뭐를 넣을까 이러다가 갑자기 머리 빠른 사람들이 국제학교 넣으면 게임 끝이다. 초고층 하나 짓고 밑에 국제학교 넣자.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싱가포르이 거점이었고 그러다 보니 항구도 제일 크고 공항도 제일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점이 또 뭐가 거점이냐? 부산이 해저 케이블이 들어오는 게이트예요. 우리나라에. 이게 뭔지 아세요? 전 세계 모든 인터넷은 나라끼리 해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무선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선으로 하는 거는 스타링크 저기 누구야? 테슬라. 테슬라는 해저 케이블이 아니고 인공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부산으로 들어오는 해저 케이블을 누가 뭐 마음먹고 잘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터넷 스탑이잖아요. 없죠. 인터넷 없어요. 그런데 해저 케이블 허브가 부산이라서 지금 부산에 양자 컴퓨터도 이제 들어오고 하인스에서 지금 개발하는 거에 양자 컴퓨터를 집어넣고 있잖아요. 지금 IBM이랑 한국 퀀텀 컴퓨터가 입주 예정이고, 이게 퀀텀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연구 시설이 필요로 한 관련 기업들이 다 모이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부동산 개발의 접근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 못하는 이걸 갖고 오면 이 도시 자체에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고 산업 생태계를 바꿀 수 있고 경제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게 정말 중요한 신의 한 수들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에 인터넷 케이블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나 지금 짓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AWS는 아마존이죠. 아마존 데이터 센터가 AWS고, 많은 회사들이 지금 우리나라 부산을 이런 인터넷 데이터 센터 거점으로 보는 게, 또 하나 중요한 건 지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위치는 불과 대한해협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진이 없고 재난이 없는 기후에 부산이라는 항구 도시가 거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역의 거점이라는 얘기는 이런 정보의 거점, 인터넷의 연결과도 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현재 개발이 안 되어 있던 이런 진행 중이던 사업들도 앞으로 무조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처음 제가 얘기했지만 2030년쯤 되면 이제 상용화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2035년 정도까지도 보는데 한시적으로 한 4개월 정도는 이때부터 북극 항로가 이제 다닐 거예요.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참고로 추가로 또 얘기하면, 제가 이제 동해시의 프로젝트를 작년에 했는데, 동해시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동해시 뭐가 있어? 없잖아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동해시가 분양 아파트가 없어서 못 파는 시가 동해시예요. 근데 아무도 동해시를 안 가. 왜냐면 당연히 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동해시에 아파트 지으면 무조건 지금 완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지어. 동해시에 산업단지 생기고요. 동해항이 증설이 2030년 정도 마무리가 돼요. 근데 동해항이 마무리가 되면 이미 항로 개설이 끝나 있어요. 어디랑 끝나 있냐면 일본과 러시아와 항로 개설이 끝나 있고 작년부터 유람선 크루즈가 다니기 시작하고요. 지금 동해시로 들어오는 거는 주로 석탄, 앞으로 LNG가 동해시로 들어오게 있어요. 그럼 동해시로 LNG가 들어오면 그 삼척에서 수소로 이제 이게 바꿔가지고 그거를 강릉까지인가 동해까지로 이제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이동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그 트럭에 실어가지고 수소를 서울로 운반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놀란 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대한민국이 저는 미국이니까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 놨구나라는 걸 보고 제가 되게 놀랐어요. 야, 이게 누군가는 계속 나라의 인프라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았지만 나라에서 굉장히 그런 수십 년을 앞을 내다보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다. 과거의 부산은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산업화의 거점이었고 대한민국의 지금의 모습을 부산을 통해서 우리가 구축을 했고 옛날에 뭐 신발도 부산에서 많이 만들었고 근데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 저는 이게 정체라고 보지 않고요. 곧 10년, 15년, 20년 뒤에는 이 부산이 우리나라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전 세계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라는 것들을 보면 아직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지만 결국 다 될 거고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그 프로젝트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거시적인 환경을 읽고 여기에 맞는 타겟팅과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게 무조건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여기에 프라임 오피스를 해야 될까요? 호텔을 지을까요? 라는 질문 자체는 틀렸다기보다 질문의 스케일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 백화점이냐 호텔이냐 오피스냐 가지고 우리는 어떤 포지셔닝과 전략으로 이 잠재력을 현실화 시킬 것인가로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